새벽 3시 런던 연구실. 30년 경력의 영국 정치학자가 자기가 평생 써온 박사 논문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손으로 직접 찍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누군가가 책상을 한번 내리쳤고, 서울에서는 한 사람이 트럼프에게 노라고 말한 세계 유일의 동맹국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싼 500억 달러, 전부 현금으로. 투자처는 미국이 정한다. 수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손실은 한국이 떠안는다. 일본은 항복했고 캐나다는 굽혔고 영국조차 조용히 협상 테이블로 향했던 그 광기 어린 압박 앞에서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세계 질서가 한 사람의 거절 한 번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걸까요? 30년 경력의 영국 정치학자가 자기 평생의 결론을 직접 찢어버린 그 사흘, 그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70년 동안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굽힐 수밖에 없었던 모든 나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던 그 사흘의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요. 저는 에드워드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에서 30년 동안 단 하나의 주제만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거대한 힘의 충돌 속에서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게 제 박사 논문 제목이었고, 그 뒤 30년 동안 제 모든 저서와 강의의 토대였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쓴 박사 논문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에 순응한다. 그것이 생존이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영국 외무성 자문회의에 보고서를 올릴 때도 늘 그 한 줄 위에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결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무너진 일본을 봐도 그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끌려 들어간 영국 자신을 봐도 그랬고, 2021년 오커스 사태로 등에 칼을 맞은 프랑스를 봐도 그랬으니까요. 모든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70년짜리 세계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년짜리 결론이 단 사흘 만에 제 손으로 찢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진지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없던 한 나라. 대한민국 때문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잘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K-팝도 알고 있었고, 영국 슈퍼마켓에서 한국 라면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런던 외교가에서 한국은 미국이 정해준 답을 받아 쓰는 나라 정도였어요. 미국이 사드 깔라면 깔고 미국이 군사훈련 하라면 하는 나라. 자국 영토에 자국 방어 무기 하나 배치하면서도 중국 눈치,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그게 제가 30년 동안 본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같이 짚고 갑시다. 런던 외교가의 학자들이 모이는 채텀하우스 회의에서 한국은 토론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토론의 객체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북한이 한국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인가? 한국이라는 단어는 항상 다른 나라의 행동의 끝에 붙는 목적어였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주어가 되어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그림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었어요. 그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의 어느 새벽, 저는 영국 외무성 동아시아 담당관에게서 비공개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들이민 요구서의 유출본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요구한 첫 번째 항목, 한국은 미국에 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제공한다.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발생하는 손실은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한다. 두 번째 항목,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의 미국 이전,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지분 51% 양도. 세 번째 항목, 전기차, 미국 시장 점유율 자율 제한, 한국 배터리 특허의 미국 기업 무상 공유. 네 번째 항목, 한국 방위산업 독자 개발 중단, KF21 사업 재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의무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이건 동맹국에 보내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였어요. 그것도 100년 전 식민지에 강요하던 수준의 항복 문서.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봅시다. 싼 500억 달러면 한국 원화로 약 480조 원입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60조 원이에요. 한 해 예산의 70%가 넘는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어디에 쓸지는 미국이 정하고 손해는 한국이 떠안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까지 통째로 넘기라니 그건 100년 전 영국이 인도에 했던 짓이고 19세기 열강이 청나라에 했던 짓이지 21세기 동맹국이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정식 문서로 만들어서 한국 청와대에 들이밀었어요. 저는 책장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원본. 제가 박사과정 시절부터 30년간 갖고 있던 자료였어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밀어넣은 그 한 장의 합의문 말입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도쿄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했고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일본 자본이 캘리포니아 해안의 골프장을 통째로 사들이던 시절이었어요. 미국 언론은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매주 뽑아냈습니다. 미국이 불안해졌고 그래서 요구했어요. 엔화 가치를 올려라. 일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기지 100개 이상이 일본 본토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 합의가 체결된 날 일본 대장성에서 협상에 참여했던 관료들의 사진을 저는 30년 동안 책상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체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 경제의 사형 집행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그날 이후 30년을 잃었어요. 1990년대 초의 거품 붕괴, 2000년대의 디플레이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저성장, 모든 게 그 한 장의 합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고 똑같은 칼을 다시 뽑은 겁니다. 다음 타깃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압박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가 독일 메르켈 총리를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서 미국의 보호만 받으려 하시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반박하는 순간 네이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BBC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요. 제 조국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트럼프 2기가 출범하자마자 10% 관세 폭탄이 떨어졌어요. 영국 정부는 특수관계라는 200년 묵은 명분을 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 아닙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이라크 전쟁까지 우리가 미국 편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트럼프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비즈니스의 친구는 없소. 단 한 문장. 그게 200년짜리 영미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문을 보며 부끄러웠어요. 대영 제국의 후예가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런던 거리는 그날도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한 나라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굴복하면 일본처럼 30년을 잃을 거고 저항하면 미국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지옥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런던 외교가의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서명할 것이다. 우리 영국마저 굽혔는데 한국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박사 논문의 그 한 줄을 다시 떠올렸어요.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에 순응한다. 그 어떤 외교 전문가도 한국이 다른 길을 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85년에 굽혔고 영국은 2024년에 굽혔고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때 굽혔고 호주는 오커스 협상에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30년 외교 데이터의 모든 패턴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도 굽힌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아침, 제 30년짜리 확신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BBC 속보 알림이 제 휴대폰을 울렸어요. 한국 대통령 이재명, CNN 단독 인터뷰 진행 중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대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을 켜는 손이 떨렸어요. CNN 스튜디오에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가 그날 새벽 한 말이 그날 전 세계 외교가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CNN 앵커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 각하, 미국의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하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 요구에 서명한다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한국의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합니다. 둘째, 그 다음날 저는 국민에게 탄핵당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두려운지 묻고 싶으십니까? 저는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첫 문장이 어떤 게임 체인저였는지 같이 봅시다. 트럼프가 갖고 나온 무기는 압박이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나라 박살난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협박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부합니다. 트럼프의 협박은 한국의 두려움을 심으려는 거였는데 이재명은 그 두려움을 자기 거절의 근거로 만들어버렸어요. 협박이 자기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된 겁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미 게임의 무대가 바뀌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7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수탈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 본질을 잊었다면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의 의무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어요. 미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관세, 제재, 안보 우산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5초 정도 됐을 거예요. 그 5초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저도 인간입니다. 미국의 보복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권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 그건 대통령으로서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 중에 더 큰 두려움을 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한마디로 그는 자신을 애국자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동맹국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탐욕의 제국으로 프레임화했어요. 그것도 미국 CNN 스튜디오에서, 미국 시청자들 앞에서요. 트럼프가 자국 안방에서 도덕적 KO를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재명이 무엇을 한 건지 같이 봅시다. 트럼프의 무기는 힘이었어요. 관세, 군대, 달러, 제재. 그 무기들은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했어요. 대신 그가 선 곳은 어디였습니까? 전 세계 카메라 앞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무대를 백악관 회의실에서 세계 여론의 광장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순간 트럼프가 가진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명분 싸움에는 관세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30년 외교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대 전환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헤드라인이 박혔어요. 이재명, 명분으로 미국을 압박하다. BBC 헤드라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규칙을 거부한 최초의 사나이. 뉴욕타임스조차 21세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국 자국 언론이 자국 대통령을 골리앗으로 묘사한 겁니다. 워싱턴의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30년을 일한 친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흥분과 당혹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에드, 여기는 난리야. 백악관이 완전히 뒤집혔어. 트럼프가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당한 건 처음이야. 그것도 도덕적으로 밀린 거야. 힘으로는 누를 수 있는데 명분에서 졌어? 어제부터 백악관 NSC가 24시간 회의 중인데 아무도 답을 못 내고 있어. 압박할수록 한국이 더 도덕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거든. 전 세계 분위기는 어때? 한국 편이야. 그것도 압도적으로
SNS에서 이재명을 현대판 다위지라고 부르고 트럼프를 골리앗이라고 부르더군. 어젯밤 트위터에서 이재명 해시태그가 미국 트렌딩 1위였어. 미국 사람들이 자국 대통령보다 한국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트럼프 측근들이 책상을 친 게 한 번이 아니래.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일방적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독일 외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냈고 캐나다 트램도 총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21세기 동맹은 강요가 아닌 협력이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재명은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힘으로 맞서지 않고 명분으로 포위하는 것. 30년 외교 사례에서 본 적이 없는 전략.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흐름이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봅시다. 미국이 평생 써먹던 외교 방정식이 있었어요. 안보 우산을 줄 테니 너희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양보해라. 일본도 이 방정식 위에서 굽혔고 독일도 그랬고 한국도 7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방정식의 전제를 흔들었어요. 안보 우산 없이도 우리는 산다. 명분만 있으면 세계가 우리 편이 된다. 그 한마디로 미국의 70년짜리 외교 방정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트럼프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상처 입은 왕은 반드시 복수를 준비합니다.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그 복수가 시작됐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용기 있는 도박일까? 아니면 뭔가 손에 쥔 카드가 있는 걸까?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경제지표, 군사력, 외교관계, 산업 데이터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30년 동안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서재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 관련 자료만 가득 쌓였습니다. 붙인 메모지에 제가 직접 끄적인 글씨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HBM 세계 점유율 95%, K9 자주포 유럽 수출 1위, KF-21 자체 개발. 한국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경제력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 의존도였습니다. 미국 첨단 산업이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투쟁이 아니었어요. 완벽히 설계된 30년짜리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사흘 후 새벽, 워싱턴 동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 백악관이 움직였어. 트럼프가 어제 회의를 소집했어.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CIA, NSC까지 다 모았어.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대. 한국을 무릎 꿇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저는 펜을 들고 그의 분석을 받아 적었어요. 정면 대결은 안 할 거야. 명분 싸움에서 졌으니까 이번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 방향에서 동시에 칠 거야. 첫째는 금융. 월스트리트를 동원해서 한국 기업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 외국인 투자 철회를 유도하고 코스피와 원화를 무너뜨리는 거지. 둘째는 외교. 다음 주 G7 정상회의가 있잖아. 거기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거야. 다른 동맹국들한테 한국 편 들지 말라고 압박하는 거지. 셋째는 여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까지 동원해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 반미주의자, 위험한 도박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거래. 그것도 일주일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정교한 계획이었어요. 한국을 경제, 외교, 심리,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졸라매는 3중 공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기업 신용 리스크 급증, 글로벌 투자자들 우려. 같은 날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기사를 냈어요. 무디스와 SP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의 신용 등급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한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식이었어요. 교묘했습니다. 직접 한국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신용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날 오후 뉴욕 증시에서 한국 관련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ADR이 3, 2% 떨어졌고 현대차는 5, 4% 하락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코스피는 장 시작 30분 만에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칼이 정확히 명치에 꽂힌 거예요. 이틀 후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G7 정상회의 첫째 날, 미국이 회원국 정상들에게 비공개 압력을 넣었다는 블룸버그 속보가 떴어요. 한국과의 무역에 신중할 것, 한국 기업과의 신규 계약 재검토, 그것도 동맹국들 단톡방에서 미국이 협박조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2021년 오커스 사태로 프랑스를 고립시킬 때 미국이 썼던 바로 그 수법이었어요. 저는 파리의 동료장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쉬더군요. 에드, 압박이 엄청나. 미국이 우리한테도 연락 왔어. 한국 편 들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 와인 관세 60% 추가다. 마크롱은 한국을 지지하고 싶어해. 우리도 2021년에 똑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한국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었어요. 사흘째,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 이재명의 위험한 도박. 한국 경제벼랑 끝으로 워싱턴 포스트도 같은 날, 한국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 외교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CNN은 평일 황금 시간대 토론 프로그램에서 미국 전문가 5명을 모아놓고 한국 정부의 무모함을 1시간 동안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할 패널은 한 명도 없이요. 저는 이 모든 게 백악관에서 정밀하게 조율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금융, 외교, 여론, 세 전선에서 정확히 24시간 간격으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폭격의 패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외교부 박현우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30년 친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깊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에드, 솔직히 압박이 심해. 월스트리트는 돈줄을 조이고 G7은 등을 돌리고 미국 주요 언론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청와대 내부에도 이러다가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제 코스피 폭락 보고서 들어왔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 대통령은 어떤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10초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박 차관이 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더 단호해졌어. 어제 안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지금 우리가 한 발 물러나면 우리 다음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무릎 꿇고 살아야 한다. 그 무릎을 꿇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내 역할이다.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는 사람은 그 자리를 그만두면 된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 더 이상 불안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 에드, 솔직히 모르겠어. 미국의 압박이 상상 이상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야. 그리고 우린 이기려고 30년을 준비해 왔어.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30년을 준비했다고, 에드? 다음 며칠을 잘 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연구실을 한참 걸어 다녔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그날 처음 알았어요. 30년 동안 학자로서 수많은 분쟁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한 나라가 한 발 한 발 운명의 갈림길로 걸어 들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차관이 말했던 30년 준비의 첫 번째 카드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 5시 정각,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5시, 한국 시간이 아니라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저녁 4시였어요. 즉, 미국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그 순간을 정확히 노린 시간이었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안보를 외부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주권의 일부를 양보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자국 방어 무기 하나를 배치하면서도 외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국 산업이 가진 정당한 권리조차
동맹의 압력 앞에서 양보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굴종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순간부터 강력한 자주방위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 뒤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 현역 병력 50만, 예비 병력 260만, 2026년 국방 예산 GDP 대비 8%, 약 65조 원 돌파, AI 전투체계 개발 완료, 자율무장 드론 양산 체제 가동 중, 차세대 전투기 KF-21 2027년 100대 전력화 예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LSAM 구축 진행 중, 천궁 II 다층 방공체계 양산 단계 완료.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페이스북 글이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봅시다. 미국이 3중 공격으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안보 위협이었어요.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 70년 동안 동맹국들을 통제해온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도 이 카드 앞에서 굽혔고, 독일도 침묵했고, 한국도 70년 동안 한 번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미국이 그 카드를 꺼내기 전에 자기 입으로 먼저 선언해버린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도 갑니다. 미국이 칼을 빼기도 전에 그 칼의 효용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0년 외교사에서 처음 보는 선제적 무력화였습니다. 페이스북 글의 마지막 문단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원합니다. 굴종은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면 대등한 파트너로 우리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혼자서도 갈 것입니다. 동맹은 한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올라간 지 30분 만에 페이스북에서만 200만 회가 공유됐어요. 1시간 만에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트위터에서 동시에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글 자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자동 번역돼서 퍼졌어요. 한국 정부가 미리 번역본을 준비해서 동시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그 디테일까지 계산되어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워싱턴 동료가 가장 먼저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드, 백악관이 완전히 패닉이야. 트럼프가 회의실에서 책상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쳤대. 안보 카드를 한국이 먼저 꺼내버렸어. 그뿐이 아니야. 미 국방부가 긴급 분석을 돌렸는데 한국이 진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 독자 방위 체제 구축이 말이야. 그 보고서가 어젯밤 트럼프 책상에 올라갔는데 트럼프가 보고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한국 군사력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해. 세계 6위가 과장이 아니야. K-21, K-전차, 천궁 미사일, 현무 미사일 다 자체 개발했고 양산 체제까지 갖췄어. 이 무기, 드론, 잠수함 다 있어. 더 무서운 건 핵잠재 능력이야.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 가능하다는 평가야. 미국이 철수해도 북한은 한국이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 오히려 진짜 문제는 미국이야.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전략 거점을 잃는 거거든.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 사라지는 거야.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지. 파리의 장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에드, 한국이 대단하네. 프랑스 국방부가 난리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 질문이 회의 내내 맴돌았대. 도쿄의 동료도 연락했습니다. 일본 여론이 들끓고 있어. 한국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자민당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의원들이 있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의 선언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70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굽혀왔던 모든 동맹국들이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용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그가 화면에 떴을 때 그의 어깨 뒤에는 한반도 자주 방위 로드맵이 큰 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완전한 자주 국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한 줄씩 나타났어요. 2026년 AI 전투 체계 전면 도입 완료. 2027년 KF-21 100대 전력화.
2028년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LSAM, 4AMD 완성, 2029년 무인 전투기 비중 70% 달성, 2030년 독자 방위체제 완성,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주한미군의 한국 내 역할은 한국 정부가 결정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줄을 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 정부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장관님,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라는 전략 거점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자기 손으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미국의 결정이지 우리가 막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70년짜리 프레임을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로 단숨에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국방부 장관 한 명의 한마디로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봅시다. 70년 동안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위치였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무기를 팔아주세요. 동맹을 유지해 주세요. 항상 한국이 부탁하고 미국이 결정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했어요. 첫째, 당신들 없어도 우리는 산다. 둘째, 당신들이 우리를 잃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 70년짜리 갑을 관계가 그 한 문장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틀 후 트럼프가 결국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한국인 비자 수수료 3배 인상, 한국 정부 관계자 미국 입국 심사 강화, 노골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승리를 확신하는 사설을 냈어요. 한국 경제, 미국 보복에 2달 안에 무너질 것.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치명적이니까요. 미국이 한국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 GDP의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이 미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25% 관세면 한국 주요 기업들이 분기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 30년짜리 분석틀이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 시작됐어요. 박 차관이 말했던 30년 준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 9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택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외 모든 추가 투자는 보류합니다. 대신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55조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최첨단 2나노 파운드리 라인 3개를 신설합니다. 2027년 가동 목표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55조 원이면 약 4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그 돈을 쏟는다는 거예요. 같은 날 오전 11시 SK 하이닉스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신규 투자 계획, 무기한 보류, 대신 경기도 용인과 충북 청주에 총 35조 원 추가 투자, HBM3 2 및 차세대 HBM4 라인 증설. 그날 오후 삼시 현대자동차도 따라왔어요. 미국 조지아 EV 공장 추가 증설 중단, 울산과 아산에 20조 원 신규 투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한국 생산 비중 70%로 확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미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라 세 회사가, 그것도 24시간 안에 동시에. 이게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흐름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같이 봅시다.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 기업의 등을 떠밀었어요.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한국 기업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오히려 더 빼겠습니다. 그것도 24시간 안에 세 회사가 동시에. 이건 누군가 한 사람이 사전에 정밀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그림이었어요. 청와대가 몇 개월 전부터, 어쩌면 트럼프 위기 출범 직후부터 이 시나리오를 기업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휘두른 관세라는 칼이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칼이 들렸을 때 이미 그 칼날의 방향은
미국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 동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 큰일 났어.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과 SK가 오늘 오후에 미국 측 주요 고객사들의 공문을 보냈어. 미국향 D램과 HBM 공급을 다음 분기부터 50% 감축한다고. 당장 다음 달부터 영향이 나타날 거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D램과 HBM이 무엇입니까? D램은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예요. HBM은 AI 칩의 심장입니다. 엔비디아 H100, B200 같은 최첨단 AI 칩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대체 공급처는 없어. 마이크론이 있긴 한데 한국 기업의 절반도 못 따라가.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 능력도 부족해. 삼성과 SK가 세계 D램 시장 70%, HBM은 95%를 장악하고 있어. 한국이 50%를 줄이면 글로벌 AI 산업 전체가 다음 분기 생산 목표를 못 채워. 엔비디아 다음 분기 매출 30% 하락이 확정이야. 애플 아이폰 차세대 모델 출시가 6개월 밀려. 구글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전면 재조정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첨단 산업에 숨통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게 어떤 무기였는지 같이 봅시다. 미국이 30년간 동맹국들을 길들여 온 무기는 안 보였어요. 우리 우산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데 한국이 30년간 조용히 키워온 무기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부품 없으면 너희 산업이 죽는다. 21세기의 어느 무기가 더 무서운지 그날 처음 증명된 거예요. 안보는 협박이지만 기술은 현실이었습니다. 안보는 미래의 가정이지만 기술 공급은 내일 당장의 매출이었어요. 트럼프가 휘두를 수 있는 안보 카드보다 한국이 쥔 HBM 카드가 훨씬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한화오션이 거제도에서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 전면 철수. 진행 중인 모든 계약 만료 후 갱신 없음. 그 한 줄의 발표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음날 CNN 속보가 정확히 알려줬어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가동률 급락. 기사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정비 일정 중단으로 작전 가능 상태에서 이탈했어요. 구축함 7척이 같은 상황이었고 보조함과 보급함을 포함하면 12척의 함정이 가동 불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함께 나왔어요. 하나오션의 기술력을 대체할 업체가 미국 내에 없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30년 전 대부분 문을 닫았고 남은 곳도 항공모함급 정비 기술을 잃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인력 1명을 키우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우리 함대 가동률이 62%에서 37%로 떨어졌습니다. 미 해군인도 태평양 작전 능력이 사실상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풍경이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봅시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라는 칼을 휘둘렀어요. 한국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단 한 명의 군인도 동원하지 않고 한 조선 기업의 철수 발표 한 줄로 미국 태평양 함대를 절반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것도 함대 한 척을 부수거나 침몰시킨 게 아니라 그저 정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만 했을 뿐이었어요. 21세기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날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그 무기를 유지하는 기술이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을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망치와 용접봉을 잡아온 그 손들이 미국 태평양 함대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날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블룸버그 속보, 빅테크 CEO들, 백악관의 긴급 항의 전화 잇따라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내부 통화 내용을 폭로했어요. 그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백악관에 직접 전화했어요. 그는 평소 차분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그날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답니다. 대통령님,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가 아이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음 분기 출시 일정 전체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무역 전쟁을 즉시 멈춰 주십시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HBM 공급을 끊으면 AI 시대는 끝납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GPU가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미국의 AI 패권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이건 한국과의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미래 산업 전체의 생사 문제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답니다. 한국과의 무역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죽입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까? 그 세 통의 전화가 끝난 뒤 백악관 회의실은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들조차 답을 못했어요. 다음날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5, 3% 하락, 애플 12, 7% 하락, 구글 9, 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줄줄이 8% 이상 빠졌어요. 시가총액 합쳐 단 하루 만에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400조 원 규모예요. 한국 1년 GDP의 절반이 미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박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차관,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 그는 잠시 웃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응, 전부 계획됐어. 대통령이 작년 가을부터 기업들과 비공개로 조율하기 시작하셨어. 미국이 만약 강하게 나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시나리오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했어. 삼성, SK, 현대, 한화, LG 다 들어왔어. 회장들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왔고 핵심 임원들이 합류했어. 시나리오는 3단계였어. 1단계는 명분 싸움, CNN 인터뷰. 2단계는 자주 방위 선언, 페이스북 글. 3단계는 공급망 역습, 기업들의 동시 발표.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꺼내도 우리는 다음 단계로 정확히 카운터 쳐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우리의 진짜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 30년 동안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살아남으려고 사람의 머리 하나에 모든 걸 걸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했고, 배터리를 했고, 조선을 했어. 미국이 결국 깨달았을 거야. 한국 없이는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 우리는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어. 일본처럼 무너지지 않으려고, 프랑스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영국처럼 굽히지 않으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거리가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미국에 맞선다고요. 30년 박사 논문의 결론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기 직전이었어요. 한국은 군사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으로, 그것도 30년 동안 묵묵히 갈고 닦은 기술력 단 하나로 미국의 심장에 정확한 한 발을 박았어요. 일주일 후 세계가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캐나다였어요. 특검도 총리가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양국 무역 규모를 3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1세기 동맹은 강요가 아닌 협력이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일방적 결정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가 공개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호주 총리가 캔버라에서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2021년 오커스 협정 당시 프랑스가 겪었던 상황과 지금 한국이 겪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동맹국 사이의 일방적 강요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2021년 프랑스를 배신했던 그 호주가 이제 미국의 횡포를 정면 비판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5년 전 가해자였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 옆에 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유럽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독일 총리, 동맹은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여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에 우리는 존경을 표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새로운 형태의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21세기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동맹 모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을 걸어다니며 이 모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그리고 곧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코리아 쇼크가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 안방에서 굽혀왔던 모든 동맹국들이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용기에 자극받아 동시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워싱턴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의회가 움직였어. 민주당과 공화당 온건파가 손잡고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래. 이번 주 안에 발의될 거야. 탄핵 미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야. 빅테크는 생산 차질로 다음 분기 수천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고, 해군은 무력화됐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고, 의회가 더 이상 못 참는 거지. 트럼프는 저항하고 있어.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 상원의원 15명이 이미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했어. 그중에 트럼프 측근 출신도 3명 있어. 더 이상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사흘 후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찬성 278표, 반대 157표. 탄핵 사유는 명확했어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무모한 외교 정책 및 동맹 관계 파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한국 하나가 미국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3주 만에요. 70년짜리 미국 패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인구 5천만짜리 작은 나라의 용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벅차 있었습니다. 에드,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 다들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어. 사람들이 울고 있어. 에드, 노인들도 청년들도 다 울고 있어. 70년 동안 굽혀왔던 그 무게가 어떤 거였는지 오늘 처음으로 다 같이 느끼고 있어. 에드,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정의가 이긴 거야. 70년간 짓눌려 살던 모든 동맹국이 이긴 거야. 일본도, 프랑스도, 캐나다도, 호주도, 영국도 모두가 오늘 한국 광화문에 같이 서 있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이 그림이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봅시다. 한국이 싸운 상대는 트럼프 개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무너뜨린 건 70년간 이어진 불평등한 세계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수탈을 정당화하던 시대 그 자체였어요. 영국이 굽혔고, 일본이 무너졌고, 프랑스가 등 뒤에서 칼을 맞았고, 호주가 휘둘렸던 그 시스템, 한국은 그 시스템을 명분으로, 준비로, 기술로,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은 용기로 무너뜨렸습니다. 세계사 70년이 한 사람의 결심 위에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 뒤에는 30년 동안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거제도 조선소에서,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묵묵히 새벽 출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결국 한 대통령의 용기를 지탱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그 무게를 개인적으로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책장에서 30년 전 제가 쓴 박사 논문을 꺼냈어요. 표지에 제 손글씨로 에드워드 해밀턴 1996 London School of Economics 라고 적혀있는 그 두꺼운 책을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에 순응한다. 그것이 생존이다. 그 한 줄을 한참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 결론, 영국 외무성에 자문 보고서로 올린 그 결론, 학회 기조연설에서 30년 동안 인용해온 그 결론, 저는 그 페이지를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 장 한 장 천천히 손이 떨리는 채로 모든 페이지를 뜯어냈어요. 30년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학문의 결론이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발레 앞에서 부정당한 그 잔해가 책상 위에 종이 더미로 쌓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학자로서 30년을 헛살았다는 자괴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진실을 본 사람의 안도였어요. 작은 나라도 거대한 제국과 맞설 수 있다는 진실, 기술과 명분과 준비된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진실, 그 진실을 30년 만에 본 거예요. 다음 달 저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에 30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누가 비난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의 결론이 틀렸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건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후임 연구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분의 박사 논문 첫 줄은 분명히 제 것과 다를 거예요. 작은 나라도 거대한 제국과 맞설 수 있다. 기술과 명분, 그리고 준비된 용기만 있다면 이게 제가 30년 만에 마지막으로 깨달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한 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노트를 한 권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새 책의 제목을 적었어요. 작은 나라의 위대한 반란.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꾼 2026년. 이게 제 다음 책의 제목이 될 겁니다. 30년 결론을 뒤집어버린 그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정확하게 전하는 책이 될 거예요. 미국 학자도, 중국 학자도, 일본 학자도 누구도 쓸 수 없는 책입니다. 평생 작은 나라의 무력함을 학문으로 정리해온 사람만이 그 무력함이 뒤집힌 순간의 무게를 정확히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보는 별은 분명 제가 보는 별보다 더 밝을 겁니다. 자유의 별이고, 주권의 별이고, 무엇보다도 3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서 마침내 자기 손으로 쟁취한 별이니까요. 여기까지가 30년 경력의 영국 정치학자가 자기 평생의 결론을 직접 찢어버렸던 그 사흘 동안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트럼프의 삶, 500억 달러 항복 문서, 이재명 대통령의 CNN 한마디, 페이스북 새벽 5시 그 선언, 삼성과 SK와 하나오션이 같은 주에 동시에 던진 3장의 카드, 미 태평양 함대 가동률 37% 추락, 빅테크 CEO들의 백악관 긴급 전화,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공장에서, 어느 연구소에서, 어느 조선소에서 묵묵히 그 기술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평택에 새벽 출근하는 엔지니어, 거제도의 점심도 거르는 용접공, 울산의 야간 교대 작업자들, 그분들의 30년이 결국 이 사흘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